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여기 보면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드릴 강연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강연도 많이 해보고 수업도 많이 하고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녹화를 해보니까 역시 이게 어디든 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떨리는 것 같고 또 긴장도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긴장도 좀 많이 좀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구환경 현주소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이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데 가지고 유넵 하는 것은 유엔 환경 개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유넵에서 2021년도에 지구 환경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자연과 함께 지구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공식 제목이고, 또 부제는 우리는 지구를 너무 착취해 왔다. 이런 부제가 있는 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WMO에서는 매년 전 세계 기후가 한 해 동안 어떠했는가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환경이 이번 시간의 주제가 지구환경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느냐, 이게 이제 주제인데, 유넵 보고서와 WMO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로는 이 탄소 순환의 장기 변동과 인위적 변화, 그 대기 중에 이 탄소가 많이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기고 그 여파로 극한 기후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재해로 많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기 중에 있는 탄소는 자연 발생적으로도 많이 배출이 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의 어떤 그 자연적인 장기 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인위적 변화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탄소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 변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만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한다고 한다면, 인위적 변화는 일방적인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그 티핑 포인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쯤 되면은 지구 기후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가, 이런 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할 내용이 2021년 2월 달에 유넵 유엔 환경 개발, 유엔 환경 개발은 그 지구 환경을 갖다가 관장하는 기관인데, 1972년인가 74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1969년 정도가 되면은 뭐 성장의 한계 같은 이런 책자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1972년 되면 스웨덴에서 유엔 인간회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지구 환경이 버텨내지 못한다는 그런 그 경고가 이미 많이 나왔던 거죠. 그것을 받아서 유엔에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종합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 지구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는 보고서를 매년 내기도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종합 보고서를 내고 이런 걸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유네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비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상당히 두껍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먼저 현재 지구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하면은 영어로 크리시스, CRISIS 이걸 쓰는데, 여기서 파괴하는 것은 disrup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붕괴 뭐 이런 용어입니다. 근데 기후 파괴, 기후 붕괴, 기후 위기 이게 다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된다든가 기후가 변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기후가 파괴되고 있다. 기후가 파괴된다는 게 뭐냐면은 인간과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는 결국은 기후의 종속 변수입니다. 즉 우리는 기후가 우리 삶에 맞게 유지가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후가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는 우리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멸종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기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 다양성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 번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대기가 너무 더럽고, 요즘은 이제 한국 공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3, 5, 뭐 10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뭐 미국 플로리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발 뭐 미세먼지 뭐 이렇게 해서 대기 오염으로 우리도 많은 그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이 좋은 시기가 지나면 다시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나라 대기질은 또 과거처럼 또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이상으로 공기질이 아주 안 좋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가 더럽다, 토양이 오염되었다, 수질이 오염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럼 환경 오염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 결국은 대기든 토양이든 수질이든 간에 이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빗물 속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포집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대단히 적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거의 원시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불어서 환기가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환기가 잘 되면 공기질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가 더럽다는 얘기는,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중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혹은 비가 내려서 대기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정화 능력이 있는데, 그 양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대기 중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점점 증가해 갈 겁니다. 그게 대기오염이 되는 거죠. 그 토양에도 보면은 박테리아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물질을 잘 분해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게 땅에 우리가 뭘 버릴 때 박테리아, 미생물이 있죠. 이런 것들이 분해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땅에다가 오염물질을 버리면 토양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수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 같은데 적당한 양의 어떤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물고기 먹이도 되고, 그래서 하천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수질에서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물에다가 어떤 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게 되면 물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그런 상태가 환경 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가 온도가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극한 기후 이상 기후 현상도 생기고, 그리고 대기 토양 수질이 다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들이
멸종으로 갑니다. 이것을 생물 다양성 훼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구상에 생물 종이 아주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이 자꾸 죽어가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훼손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환경 위기 하면은 기후 파괴, 기후 변화로부터 오는 거죠. 그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것이 다른 어떤 자연도 많이 멸종으로 이끌고 가지만 사람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매년 900만 명 정도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생명을 유지해서 해야 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더 많이 죽은 숫자, 이것을 조기 사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2020, 21, 22, 3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도 그게 한 50만, 60만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조기 사망자는 900만 명이나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100만 종 이상의 지구상의 동식물종들이 멸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구 온도는 따뜻한 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뜻할 때 생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원인으로 비가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앞에 온난기에 살아왔던 자연 생태계가 대부분이 멸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대멸종이 지금까지 5번째가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매년 100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6번째 멸종 진행기입니다. 그 TV 같은 거 보면은 그 외국 유명한 생태학자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6번째 대멸종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상에는 종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한 수천만 종의 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100만 종이 사라진다는 것도 사실 뭐 하나하나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추정해 보면 매년 100만 종 정도씩 멸종된다는 거죠. 이게 수천만 종의 종이 있는데 매년 100만 종씩 사라진다고 한다면 지구상에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로가 진행이 되면 이 가뭄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수질오염이 또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로 가뭄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고 비가 잘 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하천에 독성 녹조 같은 것도 번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식수로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900만 명에 대해서 한 180만 명 정도의 추가 사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80만 명 중에서 약 80% 이상이 여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여성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이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라든가 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아주 문명이 많이 발달된 이런 나라에서는 뭐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약한 분들도 사회로부터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가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또 내전도 많이 생깁니다. 지구상에서 기후 변화의 악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25개 지역을 뽑아보면 그중에 13개 지역에서 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전이 벌어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육체적 힘이 강한 성인 남성보다는 여성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절대 빈곤 인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를 돈이 없어서 섭취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 빈곤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약 13억 명 정도에나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넵에서 평가한 지구 환경의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구 환경 위기가 왜 도래했는가 하는 것을 유넵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오염이
되었을까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생산을 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립이죠. 원재료를 가져와서 그것으로부터 뭐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든가 그 소재와 소재를 결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은 원료 자체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광물을 또 땅 지하로부터 캐와야 되고 그리고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베어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자연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착취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착취라고 하는 것은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환경학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니까 그렇게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소각을 하든가 어디다가 버린다든가 파묻는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자연을 갖다 많이 착취했기 때문에 자연은 약화되어 있는데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자연에게 많은 것을 처리해 달라고 또 맡기는 거죠. 우리가 그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건 사람이니까 우리가 쓰레기 처리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쓰레기 소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 대기 오염 물질들은 전부 공장 굴뚝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올라간 공장 굴뚝에서 나온 그 오염 물질들은 비가 온다든가 혹은 바람이 저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먼 바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원시림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기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환경오염을 가져온 이유는 너무 많은 생산을 했고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소비를 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얘기가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경제 성장 집착을 버려야 된다. 즉 주류 경제학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류 경제학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하고 해가지고 뭔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 경제가 돌아가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물자를 많이 소비해 주지 않으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고 공장이 문을 닫아야려고 하면 시럽이 넘치게 되고 시럽이 넘치게 되면 가깝게는 시럽이 많이 나오는 사회에 그 여당, 집권 세력 이게 그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매년 사람들은 한 5% 정도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그 생산을 계속 하려고 해도 5%의 노동 생산성이 개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로봇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실업자가 지금 올해 노동자 수보다는 내년이 되면은 5%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금년에 만드는 제품보다는 내년이 되면 더 5% 이상의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해야 우리가 실업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이 현재 산업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이 지구 환경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후 파괴 문제인데 기후 파괴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렇다.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졌는가? 화석연료를 많이 뗐기 때문이다. 그럼 왜 화석연료를 많이 뗐습니까? 하면은 화석연료가 값이 싸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가격 책정에서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떼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석탄을 많이 떼면 그 재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해양 오염도 시키고 토양 오염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석연료라는 거 하는 것은 지구 환경에 아주 해로운 에너지원이고, 그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제품을 만들고 하는 도중에 에너지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화석연료에 비하면 해가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가격 책정은 지구 환경에 피해를 적게 주는 에너지는 싼 에너지가 되고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비싼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오죠.
원전 같은 경우도 왜 자꾸 우리가 원전에 목을 맵니까? 그게 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석탄 발전소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석탄이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석탄보다도 같은 화석연료를 하더라도 천연가스만 사용하더라도 1kW의 전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는 석탄보다 천연가스는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넌 보면 석탄으로 만든 전기보다는 하다못해 천연가스로 만든 전기가 더 싸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니 원재료 값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세를 도입한다든가 그다음에 탄소세,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탄소세,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환경세, 이런 것들로 해서 세제의 정책을 쓰면 석탄에서로부터 만든 에너지가 천연가스보다 더 비싸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만든 전기가 전기보다 신재생에서 만든 에너지가 더 값싼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세, 환경세 도입하는 나라가 거의 한 100개국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2026년부터 EU에서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유럽으로 들어올 때 다른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화석연료를 많이 뗀 그런 상품이란다면 거기에 관세를 높게 매겨서 유럽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인 거죠.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2026년부터 실제로 텍스를 물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한 해 당겨서 2025년부터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산탄소 가장 배출을 많이 하는 4개 제품,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곳 한 4개 제품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좀 더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 여기 보면 아프리카, 인도를 넘어 확산하는 수자원 고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이게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거리가 없어서 이 난민이 되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그 접경지대에 와서 이게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난민이 되면 어떤 나라도 쉽게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국경지대의 텐트 생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이 있고, 그죠? 연못이 있고, 코끼리가 죽어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북쪽에 보스와나라고 하는 아주 그 야생 생물들의 많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9년도에 야생 코끼리하고 야생 독수리들이 집단 폐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폐사를 한 코끼리, 독수리 이것을 부검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게 녹조죠, 녹조. 이게 독성 녹조가 만들어졌고, 이게 시아노박테리아인데 시아노박테리아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독성 물질을 냈는데 이거를 코끼리가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 질환을 일으켜가지고 폐사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낙동강을 포함한 이 우리나라의 하천에 볼을 막아놓은 이런 곳에 녹조가 아주 번성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일본 이런 데서 하천에서 발견됐던 농도보다도 훨씬 높게 심할 경우는 뭐 1000배 이상의 독성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뭐 대구 환경동 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보스와나 같은 데 보면은 여기는 사대강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성 녹조가 발생해 가지고 코끼리가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식수원이 되는 이게 댐이랄까요?
물을 가두고 있는 이런 곳에 약 62% 정도가 여름철이 되면은 이 독성 녹조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간암 환자 수가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2012년도에 4대강 보호가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그 2012년 이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녹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비알코올성 간암 비율이 높게 나타나더라 하는 게 그분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독성 녹조가 이렇게 그 수온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하천을 따라서 흐르고 그게 연안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 독성 녹조에 오염이 되고 그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새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도 직접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성 녹조가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면 이 물을 통해서 혹은 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작물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바람이 불면 이 독성 물질들이 비산먼지가 됩니다. 비산은 바람에 날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날린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 콧구멍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이걸 호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양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4대강 사업 끝남에 보호를 이렇게 열자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주장인데 그게 제일 많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은 자신이 농사를 짓는데 이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으면 이 독성 물질들이 농작물에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먹는 이 도시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도시민들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 과정에서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눈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아직 농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고 도시민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서 이런 물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런 농산물을 우리가 구매를 안 한다든가 이런 그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라도 4대강 보는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죠. 이게 유럽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게 관세를 물리입니다.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3개국 탄소 국경세, 앞으로 탄소 국경세를 얼마나 많이 부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게 2023년 그리고 이게 2030년이 되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 중국, EU, 미국 주요 국가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럽으로 철강제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거를 수출하려고 하면 매년 5월 29일 상반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1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될 세금을 탄소 국경세 이름으로 유럽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023년에 6,100억 원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한 1조 8,700억 원 정도의 카본 텍스를 물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재원을 이용해서 정의로운 전환, 즉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이 재원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진단한 세계 기후 진단입니다. 이 제목이 보면 2021년 기후 상태, 세계 기후 상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보고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제는 극한 기상 현상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후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뭄이 생긴다든가 엄청난 그동안 못 보던 홍수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가 아니냐. 근데 그런 현상들 아주 우리가 인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극한적인 이상 기상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1959년에 사라고 태풍이 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1940년대에
2018년보다도 또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폭염이 생긴 적도 있었고, 그리고 192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한 4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192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 문제가 그다지 대두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뭄 얘기만 하더라도 그 태조 이방원 내 임기 말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 7년 동안 이어지는 가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지만 7년 동안 뭐 비가 그렇게 안 오는 이런 현상들은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극한 이제 새로운 표준이라는 얘기인데, 극한 기상 현상이 한번 생기고 그게 한 수십 년 지나고 나서 혹은 수백 년 지나고 나서 한번 생기는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 노아의 방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노아 방주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비가 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기면 사람들이 서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적인 기상 현상이 뭐 3년에 한 번씩 생긴다든가 혹은 매년 생긴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옆에서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 당하는 사람들도 다시 이걸 복구해서 내가 다시 살아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 즉 극한 기상에서 새로운 표준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일상이 됐다, 노말일 상태가 되었다. 이게 이제 기후 위기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한 기상 이변이 지구 기후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폭염이 왔다든가, 뭐 한파가 왔다든가, 가뭄이 떴다든가, 홍수가 왔다든가, 뭐 이런 거는 매년 생기고 있는 거죠. 전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전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이 표준은 이 노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2021년도에 그린란드 빙상 정점에 사상 처음 눈이 아닌 비가 내렸다 하는 건데, 이 그린란드라고 하면 이미 북극권입니다. 위도 60도 이상의 고위도인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데 여기서 빙상 정점이라고 하면 땅으로부터 해발 고도가 한 3,200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온도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온도를 측정해 보면은 이게 1km 올라갈 때마다 6.5도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km 정도, 빙상 정점이 3km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린란드의 지상에 비해서 온도가 368, 그러니까 한 20도 정도는 더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지상보다 온도가 20도 낮은 지역도 이미 영상으로 변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비가 눈이 아니고 비가 왔다는 얘기는 이 위에 그린란드 빙상 정점, 그린란드의 3,200m 그 꼭대기도 온도가 영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한 해였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부터, 바다도 이 마린 히트웨이브라 해서 우리가 폭염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해양에도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양의 온도가 2 내지 3도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게 보름 이상 온도가 쭉 유지가, 고온 상태가 유지가 되면 마린 하는 건 해양의 이런 뜻이죠. 마린 히트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생기면 그 주변에 아주 광야에 걸쳐가지고 그 바다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완전히 대량으로 떼죽음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깊은 곳부터 그리고 산 정상까지 그린란드 빙상 꼭대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못 보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 세계 생태계하고 지역사회가 항폐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린란드에 2021년도에 빙하가 하루에 한 60억 톤 이상 녹아서 그린란드 앞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2021년도 6월 말에 생겼던 현상인데 이게 북미 대륙이죠. 북미 대륙 서부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으면 북위 55도가 넘습니다. 이런 고위도 지역에
온도가 48.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지속된다 손 치더라도 북위 55도 이상에서 6월 달에 온도가 48.6도가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2021년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리턴시가 중심이 되었죠. 그 지역의 경우에는 6월 달에 일최고 기온의 월 평균이 한 16.4도 정도. 그러니까 낮에 6월 달에 아무리 더워도 20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니까 에어컨도 없고 뭐 달리 더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 닷새 만에 첫날 31.4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5일이 지나니까 48.6도까지 아주 급속하게 온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 리턴시에서는 폭염 사망자가 700명을 넘게 그렇게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텍사스 한파, 텍사스 위도 한 20도 가까이 정도 되죠. 겨울철에 우리나라 9월 정도 되는 지역에서 영하 18.2도,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도와 2020년도에 한번 나타났다는 그 매서운 한파가 텍사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렇게 보면은 2022년은 2021년 그 이상으로 이상기후가 아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유럽, 인도, 중국, 북미 대륙, 동부 아프리카에서 때이른 폭염과 극심 가뭄하는데 2022년에 이상기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때이른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이 장마, 우리가 지금 몬순이 되는데 원래 저 파키스탄의 몬순 폭우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지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뭐 광주시라든 강주시의 남구, 북구 이런 식으로 기초지자체를 쭉 모았을 때 그 지자체 중 한 75% 정도가 자력으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홍수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이런 곳에서는 여름이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비가 많이 내리는 거는 뭐 매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비가 많이 내렸고 하루에 많이 내릴 때는 이번에 강남 폭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집중호우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매년 5월이 되면은 이 폭염이 연례 행사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금년에는 3월 달부터 나타났습니다. 3월 달에 일최고 기온의 월 평균치가 3월 달 월 평균치가 34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월에서 8월에 걸친 한참 나타나는 폭염기의 온도보다도 더 높았던 거죠. 이게 이제 더운 인도지만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일이고요. 그다음 유럽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폭염이 와가지고 파리에서 약 3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고 2005년도 그렇고 2007년도 그렇고 유럽도 폭염이 자주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폭염은 우리나라처럼 그다음 유럽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폭염이 와가지고 파리에서 약 3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고 2005년도 그렇고 2007년도 그렇고 유럽도 폭염이 자주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폭염은 우리나라처럼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은 또 5월부터 아주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역시 비가 안 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독일의 라인강에 물이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현상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는 강의 길이가 1000km가 넘는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 도시 주변에 원전이 있는데 강물을 이제 냉각수로 쓰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강물이 없어가지고 원전이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독일은 프랑스에 전기를 주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주기로 했다 하는 게 외신이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원전 가동이 안 돼서 전기가 부족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리 가로수에 자연 발화로 불이 붙는 이런 현상들도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륙 하는 미국 이런 쪽이죠. 여기에서도 5월 달부터 엄청난 폭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이른 폭염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반구에서는 폭우 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한 사흘 동안에 1,500mm의 비가 왔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에서도 한 4차례에 걸쳐가지고 폭우가 700mm 이상의 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는 전 세계에서 1인당 탄소 배출량 1위가 호주입니다. 이게 석탄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호주에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이런 그 극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니까 호주 국민들도 이게 기후 위기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호주에서는 총선이 있었는데 집권당이 보수당이었습니다. 근데 보수당보다는 노동당에서 훨씬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을 제시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평에 의하면 이번 호주의 3월 총선은 기후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선거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결국은 트럼프는 기후 협약으로부터 탈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바이든은 아니다. 탈퇴 안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선거판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옛날부터 이건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선거의 핫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문제는 이 겉으로 이렇게 보면 지구 환경을 지키는 문제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거야말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게 관세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거기에 기술 문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나라든 간에 기후위기 대응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난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알리백도 모르고 또 뭐도 모르고 이런 현상들이 막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그 반응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처럼 때이른 고온, 우리나라 상반기 6월달까지 온도가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가뭄이 이어졌고 그래서 태백 산맥, 백두대간이 불에 많이 탔죠. 저 위에 속초부터 해가지고 동해까지 산불이 안 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 강남을 포함한 폭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가을 장마라는 용어를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게 8월달에 폭우 내리는 이런 것들이 가을 장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년에 전 세계에서 극심한 이상기후를 보면서 세계기상기후와 IPCC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이상기후는 미래에 일상화될 기후재해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작년, 올해 이게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미래, 즉 203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이것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볼 이상기후를 올해 우리가 구경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특히 또 격이 높은 아주 심각한 이상기후가 창궐 했는가 하면은 직접적인 원인은 트리플 딥 라니냐라는 겁니다. 보통 이 라니냐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 현상인데 일상대 평년에도 태평양, 적도 태평양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이 있는 서부 태평양에 있고 미국에 있는 동부 태평양이 있는데 바람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쭉 이동하는 도중에 태양 곡선에 만나서 많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서쪽이 수온이 높고 동쪽의 경우는 물이 쭉 이동해 가고 나면은 저 북반구 혹은 남반구에서 차가운 물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도의 심해에서 물이 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주변에는 수온이 낮고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건조 기후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은 고온, 다습한 우림 지역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다 수온이 높으니까 물이 증발이 많이 되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이고, 동부 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으니까 물이 증발이 적어서 비가 적게 오니까 건조 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한 2년에서 7년 주기로 이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아주 약해지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서쪽에 쌓여있던 뜨거운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역류를 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에도 수온이 이제 높아지겠죠. 이런 현상을 이제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엘니뇨와 반대로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평상시보다도 더 강하게 동풍이 부는 이런 상태를 라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니뇨든 라니냐든 간에 보통 한 2년에서 7년에 한 번 나타나고, 그게 1년 안에 해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구의 이상 기후를 가져오는 라니냐는 2020년 가을에 생성되어 가지고 2021년 여름, 그 다음에 2022년 여름 지냈죠. 그리고 내년 겨울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연속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트리플 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고기 그걸 3개 넣으면은 트리플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못 보던 아주 극심한 이상기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트리플 라니냐가 내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건 내년에 되어 보아야 되겠지만 2021년이 그러하였고 2022년이 그러하였듯이 2023년에 세계 기후도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순환 장기변동인데, 지구상에서 이 80만 년 정도 되면은 그 인류의 그 조상이죠. 우리 직접 조상은 그 호모사피엔스고 그 안에 뭐 네안데르탈이라든가 이런 그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구상에 나타나는 게 대체로 한 이 정도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요 위에 거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데이터 값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 걸로 된 게 온도입니다. 이걸 보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을 때 지구 온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낮을 때 지구 온도도 낮았고, 이렇게 이제 80년 동안 주기적으로 쭉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 온도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온도가 낮은 지점끼리 혹은 높은 지점끼리 이렇게 보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고농도가 혹은 저농도가 반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체로 보면 이게 한 10만 년 정도 되죠. 이게 40만 년 정도 있다가 또 30만 년, 이때 되면 또 높은 피크가 나타나고, 또 10만 년 지나면 또 피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CO2 농도가 낮았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이 차이가 얼마일까 생각하면 이게 175고 이게 275인가 대체로 100ppm 정도씩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다가 높아질 때까지, 높았다가 다시 높아질 때까지 약 한 10만 년이 걸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산업혁명 이후가 되겠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석탄을 많이 이게 연소시킨 나라도 영국을 포함해서 몇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산화탄소 문제가 증가가 크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인식한 거는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보면은 한 60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310에서
420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과거에 자연적으로는 한 10만 년을 경계로 해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던 이 양이 지금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불과 한 5, 60년 만에 10만 년 동안에 생겼던 탄소 변화량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산탄소를 관측하기 시작한 게 1958년부터고 장소는 마우나로아, 이게 이제 하와이에 있는 해발 한 3,30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관측 장치를 1958년도에 설치해서 쭉 지금 관측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직선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올수록 더 가파르게 1년 동안에 대기 중의 이산탄소 증가량이 가파르게 곡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이전에는 1년에 1.8 ppm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은 1년에 2.7 ppm씩 CO2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 80년대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2000년대 이후가 2010년 뭐 이때 이후가 되면은 대기 중에 이산탄소 증가량이 과거에 비해서 한 60, 70% 이상이나 더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온도 상승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급변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고무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고무줄이 튼튼할 때는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 위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당기면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 고무줄이 툭 끊어지죠. 그러면 다시는 제 위치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무줄이 끊어지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티핑 포인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은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 불안정하는 거는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원상태는 못 돌아가고 완전히 이제 그 큰 변화로 여기서 약간만 우측으로 이걸 옮기면 우측으로 툭 떨어지겠고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도 어떤 요인으로 의해서 온도를 약간 올려놓으면 계속 온도 올라가는 쪽으로 가버리고, 온도가 약간 떨어지는 쪽으로 인간이라든가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면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이런 게 이 불안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부 안정은 요 범위 안에서 1과 2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높은 상자가 되어 있는데, 요 상 안에서는 이 네모난 상자를 약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 상자에 가해준 힘만 빼면 다시 제2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요 고비를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제2체로 못 돌아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 조건부 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형 같은 경우는 뭐 웬만큼 변화를 줘도 다 제2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정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충격을 줘도 정상인 상태, 평균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4개 중에 지구는 어디일까 하면은 이 C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건부 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중 이산화탄소 같은 걸 이렇게 배출을 시켜가지고 지구 온도를 높이는 이런 변화를 주더라도 이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까지만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한 3도 상승하면 금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이게 1900년대 이후로 해서 한 3도 정도 올라간다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임스 한센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도가 상승하면, 이게 파리 협정에 의해서는 산업화 이후 1900년부터 해서 금세기 말까지 해서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자, 지금 1.5도로 막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만약 3도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파리 협정에 따라 가지고 뭐 1.5도 시나리오를 지키기도 상당히 어렵고, 애당초 약속했던 2도도 어렵고 왠지 3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3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티핑 포인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즉 해양 대순환이 멈춰서 유럽의 소빙하기가 도래한다. 지금 이제 시베리아 하면 동토의 땅인데 거기서부터 동일지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쫙 가면은 스코틀랜드가 나타납니다. 스코틀랜드는 동토의 땅이 아닌 거죠. 그 이유는 이 멕시코 만류가 북이 85도까지 쭉 올라가면서 적도 지방의 열을 위쪽으로 수송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린란드 앞바다에 바닷물이 거대하게 냉각이 되어서 침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린란드에 있는 육상 빙하가 대규모로 녹게 되고, 그 녹은 담수가 그린란드 앞바다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닷물에 염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닷물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침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강이 안 생기면 유럽의 경우에도 멕시코 만류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보면은 구로시오라고 하는 해류가 올라와서 일본 열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왜 그거는 우리나라 동해처럼 쭉 못 올라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동해라든가 이런 고위도 지역에 거대한 침강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적도에서 올라온 구로시오가 인도네시아 쪽에 쭉 올라오던 구로시오가 일본 밑을 따라가지고 다시 미국 대륙으로 가서 적도로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거의 북이 85도까지 쭉 올라왔다가 그물이 다시 이제 침강을 해서 심해수로 적도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온도 3도 이상이 되면 그린란드에 있는 만년설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그린란드 앞바다의 침강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멕시코 만류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유럽의 초빙하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장 최근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스기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많이 녹았고, 그래서 그린란드 앞바다의 침강류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추운 지역에 자라는 드라이아스라고 하는 그 식물이죠. 이게 유럽과 북미 대륙을 다 덮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 엘고가 만든 영화이죠. 투모로우. 거기에서도 소재로 삼았던 게 지구 온난화는 유럽의 빙하기를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급속하게 녹아서 메탄이 대량 발생한다. 그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메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심해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심해에 있는 메탄이 하이드레이트, 메탄 얼음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발굴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에너지를 사용해도 한 10,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메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토의 땅에 가면 땅 속에 이 메탄이 얼음으로 녹아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우리가 맨 먼저 인식한 것은 추운 지역에서 가스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스를 수출을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 가스관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메탄이 이제 얼어 가지고 얼음이 얼면 수돗물도 가다가 이 얼음이 얼어버리면 관이 막혀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이 메탄이 가다가 얼음이 돼버리는 바람에 메탄 수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메탄 하이드레이트하는 걸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온 고압하에서 메탄 가스가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영구 동토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이런 곳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동토가 녹게 되고, 그러면 땅 속에 있던 메탄 얼음이 녹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엄지 손가락, 손마디 하나 정도만 녹이면 이게 몇 드럼의 메탄이 될 정도로 화학적으로 매우 압축되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아서 올라가면 메탄은 분자 한 개당 비교하면 이산탄소보다도 수십 배의 그 지구 온난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우리 한 1월에서 3월 달이 되면은 시베리아 사하공화국 이쪽에 온도가 요새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매년 연례 행사처럼 산불이 납니다. 그럼 산불이 날 때 보면 불이 나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땅이 녹고, 땅이 녹으면 땅 속에 있는 메탄하이드가 녹아가지고 마치 그 산불이 났는 데다가 천연가스를 공급시켜 주는 것 같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토의 땅에 가면은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녹아가지고 이 산사태가 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숲 예전에 뭐 보면은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고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바나라고 하는 것은 건조지대에 늘 이게 이 사막에 있고 그 사이에 관목이 조금 있는 이런 상태를 이 사바나 기후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비가 안 올 때 아주 그 목초지 조금만 있는 이런 기후인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 서남 극대륙 빙하의 붕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남극 빙하의 가장자리 쪽에서 빙하가 빠르게 녹아서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빙하의 대부분은 남극의 서남하고 동남 이쪽에 이제 거대한 빙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붕괴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도 전 세계 담수의 한 97% 정도가 남극 지역에 빙하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녹아서 바닷물로 들어오면은 해수위가 매우 빠르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한센이 추정한 데 의하면 해수면 상승이 이런 현상이 생기면 25m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25m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대구 지방 기상청이 있는 곳에 해발 고도가 35m밖에 안 됩니다. 부산이라든가 우리 이 나라 주변 인천이라 이런 곳에 전부 바다에 다 잠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곡창지대라고 하는 그 호남 지방, 전북 지방 이런 곳에 있는 농경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다에 잠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메가시티들이 다 바다에 잠긴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먹거리가 되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 저지대 25m 이하, 한 10m 이하에서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바다 속에 잠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빨리 안 줄이면, 빠른 대처가 없다면 2050년경에 실제로 돌파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파리협정에서 1.5도 목표 얘기하는데 이거는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이미 돌파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처럼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지구는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에 도달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 암울한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205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3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살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런 지옥과 같은 사실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문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지금 기성세대고 그 피해는 다음 세대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우리가 이 지옥을 맛보게 된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암울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의 티핑 포인트죠. 이게 계란이 요 판 위에 있을 때는 괜찮는데 요 마당에서 톡 떨어지면 이제 파탄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슈나이더 교수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 이 이론을 맨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 보면은 1937, 8년부터 해가지고 1980, 3, 4년까지 지구 온도는 약 40년 동안 대세 하락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은 지구에 소빙하기가 온다는 책자가 굉장히 넘쳐났고, 그다음에 타임지 같은 이런 유명 언론들도 지구에는 소빙하기가 온다. 이게 엄청난 위기다. 그리고 왜 이런 소빙하기가 오는가 하는 걸 소개하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 설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지구에 소빙하기가 오고 있고 이것이 인류를 굉장히 파멸을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분이 이 슈나이더 교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지구 온도가 확 올라가고 그에 따른 이상기후가 나타나니까
이분을 포함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소빙하게 온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분들이 입장을 싹 바뀌어가지고 지구온난화가 온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위기 강연 가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지구온난화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얘기하고 나쁜 점도 얘기하고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쪽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핀잔을 꼭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가면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슈나이더 교수가 티핑 포인트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장기간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감에 따라 당겨지는 고무줄처럼 긴장도가 축적되다가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후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학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입장을 싹 바꿨듯이 이게 우리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닌가벼. 이런 시기가 올 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자기가 과거의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빨리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박사는 1980 중반 이후 이분이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2000년대 이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슈나이더 교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설파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구온난화 전사다 이런 그 별명을 붙여 줬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문제, 이게 문제를 두고 우리가 왜 지금 기후위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불과 어쩌면 한 30년 안에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을 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식 공간이 되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 이 모두가 지옥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암울한 미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아주 시기가 촉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겨진 시간, 그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한 5년, 10년 안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온실기체 줄이는 목표를 2030년을 1차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의미 있을 정도, 1990년도가 인류가 탄소 배출한 양의 거의 맥시멈치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 줄이는 달성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50 탄소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2030 이후는 너무 먼 미래입니다. 그게 2050이 있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우리가 매우 의미 있는 탄소 감축을 해내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상위기 행동을 하는 시기에는 평화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폭력 시위 같은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 무기, 너무 뭐 총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손으로 해서 뭐 둘이 부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들고 관청에도 찾아가고 그래서 구속도 되고 근데 구속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은 국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지만 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책을 세운 걸 보면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이 내세우는 법을 존중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잡혀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영국 하원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의원들이 만드는 기후위기 관련 법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당신들은 재선 산선만 신경 쓰지 진정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영국 하원에 원탁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영국 하원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법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